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가졌고 그러면 대개 이 사람은 똑똑하겠느니 공부 잘했겠느니 공부 잘했으면은 뭐 우수하겠거니 저 같은 사람은 단순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홍정도 그다음에 홍정도보다 더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사람이 홍정인 뭐 이렇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머리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 잘하는 머리가 따로 있고요. 나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잘 버는 머리가 따로 있고 정치 잘하는 머리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 홍씨 집안, 홍정도, 홍정인 이런 친구들은 저보다 어리니까 어쨌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영어도 겁나게 잘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 뭐 하겠습니까? 회사가 이 모양이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회생법원에 출석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 기일이었어요. 어제가 첫 번째 신문 기일이었는데 중앙그룹이 6월 14일, 6월 15일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5일에 회생 신청한 회사가 JTBC거든요. 메가박스 같은 데는 6월 14일에 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23일에 여기 이제 회생법원에 재판부가 딱 지정이 됐는데 재판장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회생법원의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았어요. 그만큼 이 재판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사이즈가 재판장을 법원장이 재판장 맡을 만큼 그렇게 큰 사이즈의 그러한 그 회생 사건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사건 번호가 딱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진행 상황을 봤더니 접수일은 6월 14일로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메가박스 그 사건일 겁니다. 채권자가요 72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제1회 신문 기일인데 그래도 어떻게 진행될 건지 당연히 이제 변호사들이 그 출석을 했겠죠. 그 뭐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큰 로펌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이 출석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서류도 내고 그 다음에 뭐 그 신문 기일이니까 재판장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변호사만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할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냥 변호사만 가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 높으신 중앙그룹의 홍정도 부회장과 홍정인 대표 형제가 나란히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신문 기일은 비공개 신문 기일이었어요. 비공개 대표자 신문이 어제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그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이게 회사가 5개인가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진행됐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거의 뭐 똑같은 사람이 그 뭐 대표를 여러 개 맡고 있었으면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뭐 똑같은 변호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오후까지 쭈루룩 이걸 갖다가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문 기일이 끝났어요. 비공개 신문 기일이었으니까 그 기자들은 법정안에 회생법원의 법정안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지키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홍정도 부회장이 딱 나타나니까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참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홍정도 부회장 입장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 속으로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론사 그것도 우리나라의 큰 언론사 그러니까 조중동하니까 신문 중에서는 빅3 안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종편에 우리나라에 종편 많습니까?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종편과 신문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그룹의 총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웬만한 기자들은 홍정도 부회장이 눈 한 번만 부릅뜨면 그냥 깨갱했을 텐데 반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홍정도 부회장한테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오히려 중앙일보나 JTBC 기자가 다른 타 그 매체의 기자들이 홍정도 부회장님한테 막 달려드는 것을 그 중앙일보나 JTBC 기자들이 이렇게 딱 그 막아가지고 선배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후배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예우를 갖추려고 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중앙일보와 JTBC가 어떻게 될까? 회생이 될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매각이 되지 않을까? 오너가 바뀌지 않을까? 오너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홍씨 가문에서는 이제 중앙일보와 JTBC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농후하지 않을까. 왜 이런 지경에까지 처해지게 됐는가. 뭐 거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홍정도 부회장과 홍정인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러지만 않았으면, 그때 이랬으면 막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올림픽 그걸 산다고 했을까? 왜 월드컵을 갖다가 샀을까? 그 다음에 왜 그때 우리가 드라마에다가 그렇게 많이 이걸 갖다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정도 부회장은요, 돈 쓰는 걸 그렇게 돈이 무서운 줄을 몰랐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매일경제나 이런 데하고 중앙일보와 JTBC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와 JTBC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삼성그룹과 얽혀져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홍정도 입장에서는 홍라희 여사가 뭡니까? 고모잖아요. 우리 고모한테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일이 좀 어렵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촌 형, 그 재용이 형한테 조금 부탁하면 광고라도 밀어주면은 남들보다 쉽게 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정도 그 부회장의 그 와이프가 누구였다고요? 그 홍정도 부회장의 와이프가 그 윤씨 집안이었다고요. 이 윤씨 집안이 대한민국에서 재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중앙일보 그룹보다 훨씬 더 재력으로는 더 앞선 압도적인 그러한 그 그룹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대한민국에서 현금 동원 능력이 탑3 안에든 탑5 안에든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홍정도 부회장이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도인가에 이혼을 했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홍정도 부회장은, 그때는 부회장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일반 사원이었죠. 그래도 그냥 일반 사원이었겠습니까? 2006년도에 결혼하고 그 스탠포드에 유학 갔다 온 다음에 2009년부터 제대로 된 이제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2009년도에 이사대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한 단계씩 올라갔잖아요. 이사대우, 상무, 전무, 그 다음에 부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이렇게까지 초고속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임원도 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도 가기 전이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그 칼리지를 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스탠포드 유학 가기 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홍정도 그 부회장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우리 집안이 중앙일보야.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홍라희 여사가 우리 고모야. 이재용 회장이 우리 사촌형이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냥 빵빵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화려해요. 우리가 이런 삼성에 홍라희 여사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이런 관계야.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내적으로, 내실로도 아주 탄탄했어요. 왜 탄탄했느냐? 우리 처가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일보가, 그다음 JTBC가 지금같이 어려워, 한 200억 정도 이제 사채가 이렇게 막 돌아오는데, 회사채가 돌아오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된 그 회사채가 뭐냐면은 ABSTV거든요. ABSTV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00개 정도 돼.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장인어른이나 처할아버지가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데, 장인어른 죄송한데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한 200개만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은 처가에서 안 막아줬겠습니까? 중앙일보 JTBC인데, 고모가 홍라희 여사고 사촌형이 이재용 회장인데. 그러니까 홍정도 부회장은 2006년부터 결혼했을 때부터 나는 돈 쓰는 거 무섭지 않아. 그 다음에 일단은 명품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겠어. 명품 종편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 생각을 했지. 채널A, TV조선, MBN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채 비율이
TV조선, TV조선, 채널A, MBN은 부채 비율이 10% 미만이거든요. 지금도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JTBC는요, 부채 비율이 2000%가 훨씬 넘었다고요. 그래도 돈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봤을 때 JTBC 역사에 있어서 중앙일보 그룹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해가 언제였을까? 저는 2017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JTBC의 화양 연화는 2017년이었어요. 왜 2017년이었습니까? 2016년도 말에 JTBC에서 특종을 하잖아요. 어떤 특종을 합니까? 최순실 특종을 한단 말이에요. 뭐 태블릿 PC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뉴스룸의 메인 앵커가 누구였냐면 사장급 메인 앵커였는데 손석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JTBC가 중앙일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1위에 오르고 그럴 때가 2017년도였는데 그런데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최순실하고 말하고 엮여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깜빵 갔었어요.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5년 딱 받고 깜빵에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깜빵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풀려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 그때 깜빵에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하고 같은 시기에 깜빵에 있었는데 옆방인가 뭐 근처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변호사님 그러면서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샤워도 했습니다. 뭐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깜빵 가는 거 힘들거든요. 가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저보다도 재벌 회장이 깜빵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깜빵 가게 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JTBC가 꼭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삼성하고 중앙일보 그룹하고의 사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고 되어줄 수 있었던 삼성하고의 관계가 금이 차자자자자자 가기 시작한 게 2016년, 2017년 그 이후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처가가 어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처가가 아니라 전처의 집안이 됐던 게 그게 언제였냐면 그게 2017년도 아니었습니까? 2017년도 12월인가 어쨌든 2017년도 말에 홍정도 회장이 이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혼을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급할 때에는 처가한테 손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 그 백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중앙일보 그룹과 JTBC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옛날하고 이제 경영 환경이 다르구나라고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됐는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채 비율이 제가 그때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 부채 비율이 479.9였어요. 480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편은 부채 비율이 10% 미만이었을 때 JTBC는 처음에 23%부터 시작해가지고 30% 됐다가 70% 됐다가 갑자기 2016년에 480% 됐다가 그러다가 2017년 거쳐서 2018년, 2019년 1월 때 687.6, 798.2, 1585가 된 게 2021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부채 비율이 2443이에요. 이런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요.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 내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언론사고 그래도 JTBC고 중앙일보니까 그러면서 회계법인에서 적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 2017년 지난 다음에는 중앙일보 그룹과 JTBC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부채 비율이 687.6에서 2019년에 687.6에서 2019년에 798, 800 됐다는 이야기예요. 2021년에는 800에서 2배가 뛰는 겁니다. 1585. 그러다가
그 2023년엔 거기서 또 2배가 뛰어요. 3,140. 그러다가 1,440으로 확 낮추어지는데 이게 뭐 경영을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 장기 롱텀 그 회사채를 갖다가 발행해서 그게 자본화가 돼가지고 부채 비율이 확 낮아졌을 뿐이었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2026년 6월 현재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쓰러진 거 아닌가. 뭐 회생 신청했다라고 하는 건 쓰러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가 있는데 그 신용평가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JTBC에다가 중앙일보에다가 돈 빌려주면 돈 떼일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가 안타까우냐면 중앙일보 그룹이 전체 그룹이 그 꾼 돈이 얼마냐면은 회사채 같은 걸로 빌린 돈이 얼마냐면 2조 8천억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 중에 8천억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돈을 꾼 거냐. 대형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뭐 이런 데에서 기관에서 돈을 꾼 게 한 2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 8천억은 누구한테 빌린 거냐면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돈을 빌린 게 8천억이래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왜 중앙일보 사채를 샀을까요? 첫 번째, 중앙일보니까. 아니, 중앙일보가 설마 망하겠어? 대마불사 아니겠습니까? 언론사인데 설마 망하겠어? 망하게 하겠어? 문제가 생기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 설마 이재용이 자기 사촌 동생이고 홍석현이면 홍석현은 누굽니까? 그 엄마의 그 동생이니까 외삼촌이잖아요. 아, 외삼촌이 하는데 그런 데를 망하게 하겠어?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앙일보는요. 이건희 회장과 그 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무지무지하게 아꼈던 그런 언론사였다고요. 그런 회사였다고요. 그런 게 무너지는 걸 설마 그렇게 하겠어? 일단은 그 생각을 했었을 거고 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일보가 발행한 회사채가 이자가 얼마냐면 이율이 얼마냐면 8%였대요. 8%.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야 중앙일보 망하겠냐? 그런데 이자를 8%나 줘? 지금 뭐 제가 뭐 남는 돈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돈 여유가 있는 돈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리면 연 이율이 얼마지? 뭐 연이율이 뭐 한 4% 5%그 정도 되나? 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긁은 다음에 그걸로 JTBC 회사채를 사면 3% 먹잖아. 3%. 1,000만 원에 3%면 얼마입니까? 뭐 땅 파면 그 돈 나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그 투자한 사람들이 개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제가 찾아보니까 채권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724명이었다고요. 메가박스 중앙에 대한 채권자가 724명으로 지금 기록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8천억인데 이 8천억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생 들어가면요. 원금에서 얼마나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 뭐 최소한 몇십 프로는 이제 손해보지 않을까? 일단은 개미들이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그런데 대충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복습한 것 정도로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뭐가 문제냐면 JTBC에서 발행한 게 뭐냐면 ABSTB였어요. 이 ABSTB에 대해서는 제가 홈플러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ABSTB가 뭐의 약자냐면 어셋, 자산, 백드, 담보했다는 거죠. 자산으로 이렇게 뒷받침한 백드, 그 다음에 숏텀 본드가 STB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AB, STB 그럴듯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셋 백드 그러니까 자산으로 이렇게 막 유동화가 된 그 STB, ST가 뭐라고? 숏텀이라고. 숏텀 별 이야기 아니야. 숏텀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텀이 짧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B는 본드, 사채.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초단기 사채라고도 번역하고 자산 유동화 단기 사채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이 JTBC가 발행한 ABSTB 중에 뭐가 있었냐면 미르 제2차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56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1TBC 제2차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건 얼마였냐면 160억이었어요. 이걸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6억인데 그런데 JTBC가 216 그 어마어마한 종편 그 빌딩도 겁나게 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내 1등도 했던 그 JTBC가 꼴랑
216억짜리 그 ABS-TV를 막지 못해가지고 6월 12일에 뭘 선언했습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5일에 덜커덩 기습적으로 회생을 갖다가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야, 천하의 JTBC가 216억도 못 막아? 그게 아니고 그 밖에 JTBC가 발행한 ABS-TV가 얼마였냐면 885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미르 제2차 56억, JTBC 제2차 160억 요것만 끝나면 어떻게 넘어갔을 거고 이게 지금같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이 두 ABS-TV 뒤로 쫙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가 있다? 885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885억. 그런데 이 JTBC가 ABS-TV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때는 언제였느냐? 작년 2025년 8월과 2026년 2월에 이러한 그 초단기 사채를 갖다가 그 집중적으로 발행을 했대요. 다 합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1,000억도 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5년 말 2026년 초 현재 JTBC는 어떤 상태였느냐?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손금이 얼마였다고요? 7천억이 넘었다고요. 7,033억의 결손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자본 다 까먹어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가 겁나게 심각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회사채를 막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JTBC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대네.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시겠어요? 뭐 여윳돈 있으면 좀 사시겠어요? 한 1억 정도 여윳돈 있으면 사세요. 왜냐하면 이자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앙일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앙일보 그룹 관련해 가지고 이율이 8%였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JTBC 미르 제2차, JTBC 제2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율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8%라고 치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정 변호사님 뭐 돈 좀 없으세요? 그러면 돈 없지요. 돈 없는데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돈 없다고 그러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뭐 조금 있어요. 뭐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JTBC 여기서 ABS-TV 나왔는데 한번 사보세요. 이율이 겁나게 높아 8%래. 그러면은 제가 나 돈 없는데 이런 이야기하기 쪽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까짓 거 좀 사지 뭐 얼마나 살까? 한 1억 정도 사세요. 그러면 뭐 1억까지야 뭐 되나? 그러면서 내가 막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얼마를 긁을 수 있나? 5천 정도는 긁을 수 있겠네. 뭐 1억까지는 됐고 그냥 뭐 한 5천만 원만 사지 뭐 이런 거 뭐 채권으로 무슨 재미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쪽팔리니까 제가 5천만 원어치 샀어요. 5천만 원어치 사면요. 연 이율이 8%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400만 원 맞나? 5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맞겠네요. 그 다음에 속으로 제가 막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얼마지? 5%인가 6%인가?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돈 100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은 남겠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흐뭇했을 거야. 근데 그게 빵꾸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데칼코마니아.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ABS-TV 내가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언제 말씀드렸지? 홈플러스 때 말씀을 드렸구나. 어쩐지 홈플러스랑 비슷한 것 같더라. 홈플러스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홈플러스는 이미 엄청난 유동성 위기였어요. 홈플러스나 JTBC는 엄청나게 위기였단 말이에요. 홈플러스는 협력사한테 물건값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채를 그 돈을 갖다가 꾸는데 일반적인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신용등급이 후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은 은행에 돈을 빌리면은 은행에게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 뭘 해줍니까? 대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월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저 진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습니다. 언제 마이너스 통장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자 겁나게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6월까지예요. 뭐 신한
신한은행이라고 쳐요. 진짜 신한은행입니다. 그럼 신한은행에서 딱 전화가 와요. 아유 뭐 정혁진 변호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이번에 만기가 됐는데 계속 쓰실 거예요? 네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장해 주잖아요. 뭐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나. 마이너스 통장은 매년 연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홈플러스는요. 대환이 안 됐어요. 채무 연장이 거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했단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홈플러스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며느리 사정은 호래비가 제일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며느리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래비는 무슨 호래비야. 어쨌든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사정이 어떤지 제일 잘 아는데 그 사정은 어떻겠느냐. 고금리로 사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채무 연장이 거절이 됐고 심지어 협력사에다가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회사채 발행하면 이것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겁나게 높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홈플러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용 등급이 하락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딱 숨기고 뭘 발행했습니까? ABSTB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홈플러스래. 홈플러스는 우리나라에 3대 그 마트가 있잖아. 첫 번째 이마트, 두 번째 롯데마트, 세 번째 홈플러스. 이름도 좋아. 홈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ABSTB라고 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했는데 그거를 사면은 이자가 겁나게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기잖아요. 사기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돈을 빌려야지 내가 돈을 못 갚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서 돈을 빌리면 그건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홈플러스라고 한 겁나게 큰 회사가 이런 사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더군다나 홈플러스가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홈플러스가 그 돈을 갖다가 못 준다라고 막 이렇게 만세를 부름과 거의 동시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업회생 신청하려면 그냥 오늘 당장 그냥 뚝딱 써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사무실 가가지고 제가 내일 그 문화일보에 칼럼이 실릴 것 같은데 문화일보에서 저한테 칼럼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써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써야 되는데 이게 안 써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새벽같이 사무실 나가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냥 뭐 대충 써가지고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9시에 돌직구쇼 있었으니까 또 아침 일찍 또 채널A까지 막 가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 칼럼 같이 그냥 후딱후딱 쓸 수 있는 게 기업회생 신청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기업회생 신청서를 내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금 동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조정해주면은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안 같은 것까지 미리 쫙 다 있어야지 그래야지 기업회생 신청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회생 신청서 쓰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변호사들 아주 엘리트 변호사들 그냥 여러 명을 갖다가 그 하이어를 해도 선임을 해도 기업회생 신청서 쓰는데 특히 홈플러스나 JTBC 같이 이런 데는요 얼마나 걸리냐면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한 달까지 몰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홈플러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전단체, 전자단기산체, ABSTB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번에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이 회사채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게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생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MBK가 누굽니까? 마이클 병주 킴 해가지고 김병주 회장
그 기소하고 그다음에 기소했나? 기소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었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사기적 부정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액 주주들 개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뭐 대단한 분이다라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제 눈에도 명백하게 저기 홈플러스가 그 ABS-TV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기업 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봤잖아요. 채권자들도 그렇고 제가 저희 동네에도 그 홈플러스 그거 있거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인가? 이렇게 큰 마트가 아니고 조그만한 마트 있지 않습니까? 한 중형급 되는 마트. 제가 종종 가거든요. 딱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갔어요. 갔는데 물건이 없어. 아니 맥주가 없더라고 맥주가. 제가 날도 더운데 맥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새우깡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하고 그다음에 새우깡만 먹으면 좀 서운하니까 그러니까 감자칩하고 뭐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하고 몇 개 좀 사려고 딱 갔는데 맥주가 없는 거야 맥주가. 그래서 왜 없지? 봤더니 홈플러스야. 지금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직원들 직장 잃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가장 직격탄 받은 사람은 채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개개인들한테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닐 텐데 다 모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MBK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구속사유를 다시 한번 정교하게 정리해가지고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되거든요. 재청구하면 몇 번 계속 청구하면요. 영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을 욕할 수도 없어요. 왜 욕할 수 없습니까? 검사들이 지코가 석자인데 뭐 지금 MBK가 문제냐, 뭐 ABS가 문제냐, 지금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쨌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기적 부정 거래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아마 기소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진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JTBC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잖아요. 2025년 8월과 2022년 2월에 ABS-TV를 집중적으로 발행했는데 그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샀겠습니까? 기관도 샀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샀는데 이때 홍정도 부회장과 그다음에 홍정인 대표는 지금과 같은 6월 달에 지금과 같은 부도가 그다음에 그 도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확실히 김웅 의원이 뛰어나. 김웅 의원이요. 참 글도 잘 써. 말도 잘하지만 글도 참 잘 써. 그런데 김웅 의원이 하나를 또 밝힌 게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알지 못했던 건데 생각도 못했던 건데 JTBC가 이렇게 ABS-TV를 발행할 때 홈플러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을 증권사에서 일반 채권자들한테 일반 그 개미들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쫙 뿌려버렸었어요. 그런데 JTBC는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세련되게 그다음 법적으로 그 장벽을 월을 갖다가 딱 쳤는데 그게 뭐였냐면 김웅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JTBC가 ABS-TV를 발행했을 때 전문 중개 회사를 내세웠대요. 이게 뭔 말이야 봤더니 이 ABS-TV를 발행한 증권사 있지 않겠습니까? 이 증권사가 개개인들한테 ABS-TV를 다이렉트로 판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회사를 갖다 딱 세운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중개 회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한 다리를 갖다 건너게 해가지고 그 중개 회사를 딱 만들어서 그 중개 회사에다가 JTBC, ABS-TV를 다 그 소화라고 주고 이 중개 회사가 각각의 개인들한테 쫙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회사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는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증권사니까 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 공모채 발행 주관사니까 기업을 실사할 책임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되느냐 마느냐는 한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홈플러스 케이스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다 개미들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개미들이 증권사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대형 언론사인 JTBC가 우리한테 사기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개회사가 없었어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중개회사가 있었으니까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개미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그 퇴직금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모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그냥 이자 많이 준다니까 굴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허리 졸려가지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덜 사고, 아이 그래도 이걸 저축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율이 지금 거의 뭐 형편 없으니까 이런 사채라도 사면은 이자를 8%나 준다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해보자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누가 이걸 갖다 구제해 줘야 됩니까? 옛날에는요, 지금 악마화되고 있는 검사들이 했었어요. 검사들이 뭐 악마입니까? 제가 아는 제 후배 검사나 뭐 선배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뭐 검사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그 사법시험도 일찍 붙고 성적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좀 다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저 새끼 맨날 밥못밥 훔쳐먹는 저런 새끼들을 갖다가 잡아 넣어가지고 사회에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검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물론 몇 명은 그냥 그렇게 막 물 흐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냥 권력욕에 막 취해가지고 응?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검사야, 나 정혁진 검사야 막 이러는 놈들도 있지만, 그래도 밤잠 안 자면서 어떻게든 진짜 그 서민들, 피해본 사람들, 피해자들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검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옷 많이 벗었겠지 뭐. 그중에 최소한 90% 이상은 그래도 올바르고 제대로 된 그런 검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0% 너무 높은가? 80%? 그것도 높다고요? 적어도 70%. 70%는 제가 그 장담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이 일반 서민들은 나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놓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검사였는데, 엘리트 검사들을 모아가지고 남부지방검찰청에다가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증권범죄합수단입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앴습니다. 누가 없앴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내일 모레부터 다음 달부터 경기도 지사님이 되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홈플러스라고 믿지 마시고 중앙일보라고 JTBC라고 믿지 마세요. 일단은 이자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독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그걸 갖다가 먹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요. 손해 엄청나게 봅니다. 옛날 같으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다못해 그 나쁜 놈들을 깜빵에 보내려고 노력했던 검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자본시장법 위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의 맨하튼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웅 전 의원이 그렇게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뭐 잘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검수완박이 됐어요.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누가 좋아졌다?
그 김병주가 좋아진 거예요. MBK가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냥 왕창 해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수사가 지지부진이다. 내가 깜빵 갈 줄 알고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아유 그냥 뭐 검사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줬습니까? 홍정도 부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홍정도 부회장님이나 홍정인 대표나 이런 분들 지금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없습니까? 나쁜 짓을 안 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왜 구속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검수가 완박돼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정청래 대표님께도 감사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응징할, 심판할 검찰 조직이 무너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경찰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경찰청에 뭐 증권범죄, 뭐 특수단 뭐 이런 거 딱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는데